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확인해야 하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어제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처를 항소심 기간 동안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라고 결정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이런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하게 제출했는데 바로 이걸 항소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항소법원 측은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어떤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진 않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관세 완화 기대감이 있다가 또 아닌가 싶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도 이러한 시장의 혼란스러운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었는데요. 자, 우리 시장의 환호도 어제 단 하루 만에 그칠까요?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 우리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코스피가 약 9개월 만에 2,700선까지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초에 상고하저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고점인 걸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걸까요? 자, 일단 이런 상승 배경에는 각종 호재들이 맞물린 영향이 큽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부터 엔비디아 호실적, 또 미국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등등 우호적인 환경들이 여러 뒷받침됐던 하루였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증권가에서는 이 상호 관세 시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라는 데 베팅을 하는 분석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이죠. 1심 재판부 판결이 일시 중지가 된 만큼 신중론의 무게가 쏠리는데요. 자, KB증권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항소에 나섰고 만약에 2심을 넘어서서 이게 3심이죠. 대법원 판결까지 거친다면 최종 판결은 약 내년 중반쯤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은 고율 관세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첫 번째 기사와 두 번째 기사 이어서 뉴욕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 오늘장 영향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는 좀 종목 단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대선이 다가오자 견조한 배당을 자랑하는 종목들이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후보들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시사한 데 따른 건데요. 자, 최근에 한 5년 동안 견조한 배당 실적을 나타낸 금융, 지주, 그리고 또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배당을 늘리고 있는 방산, 건설주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으로 좀 돌아가서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뭘까요? 만약에 새 정부가 배당 소득을 종합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과세를 한다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배당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질 거고 실적 좋은 상장사들이 배당을 증액하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선순환의 구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 안에서 고배당주에 투자가 몰릴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사, 손보사 같은 경우는 원래 고배당 업종이죠. 근데 지난해 밸류업 정책에 따라서 배당액을 더 늘렸고 지주사들도 배당을 부쩍 늘린 걸로 나타났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통적인 배당주로 분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주 환원을 늘린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LIG 넥스원 같은 방산, 또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 그리고 건설주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또 이런 실적주들은 말 그대로 실적을 베이스로 배당을 올렸기 때문에
반대로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 배당을 줄일 수가 있어서 투자할 때 기업별 배당 로드맵을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가긴 가는데 어디에 무게를 실어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전략 같이 세우러 가보시죠.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은 IM증권 이화진 과장,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진짜 빠르지 않나요? 네, 그러게요.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났습니다. 예, 네. 6월만 이제 지나면은 벌써 상반기도 끝인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더 알차게 살아야겠다. 이 소주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두 분 오늘장에선 어떤 키워드를 또 갖고 오셨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밸류업 아스코. 예. 자, 밸류업은 맞아요.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밸류업이었고 우리 매니저님은 아스코를 줄곧 외치고 있는데요. 자, 매니저님, 네.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지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그 호재 뉴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미국의 시카고에서 진행이 되죠. 3대 제약바이오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이제 나오는 기업들, 리가캠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관련주들 나오고 있는데, LG화학의 자회사인 아베오가 임상 3상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신장암 치료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3상에 대한 관련 내용들,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그래요.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티움바이오가 키투르다 병행요법을 관련해서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온코퓨로텍스 같은 경우는 차세대 이중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 관련해서 2개의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도 AI 기반의 항암제 치료 반응 예측 기술 성과를 발표하는데 가장 중요한 회사가 있어요. 맨 위에 지금 보이시죠? 유한양행 자회사 임원온시아.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잘 안 드리는데 임원온시아는 5월 19일에 상장을 했어요. 와, 깜짝 놀랐던 게 상장하자마자 그날 109%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게 당연히 이제 유한양행이 기술력을 알고 계시죠. 렉나자를 라이센스 아웃해서 대박이 났던 그런 유한양행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뮤논시아가 갖고 있는 단클론항체 IMC 002라는 이 물질인데 이게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AB온이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요. 이뮤논시아는 차트가 5월 19일 날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횡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뮤논시아 차트를 꺼내 놓으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그 제약사들이 특히 이제 그 신약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적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회사는 굉장히 빠르게 적자를 축소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또는 모기업이 탄탄한 자회사가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나중에 가면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신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튼튼한 모회사가 있는 이뮤논시아 보세요. 지금 급등하고는 횡보를 쭉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 조정 올 때마다 모아가신다면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좀 단기간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뮤논시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유한양행의 자회사인데 네, 오히려 유한양행보다 직접적으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뮤논시아 직접 조금씩 모아 가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희가 얘기를 듣던 와중에 좀 속보가 있었어요.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죠. 바이낸스 소송을 철회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이화진 과장의 키워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뭐 밸류업입니다. 뭐 어제 워낙 이제 뜨겁게 이제 시장을 이끌어 왔었고 사실 지금 시장의 고민이 그건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 주도했던 이 시장 하반기까지 끌어올리려면 실제로 뭐 매니저들이나 외국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물론 이제 다음 주 이제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정책에 따른 이런 특히 밸류업 흐름들, 물론 작년 2월부터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밸류 관련 정책들이 조금 쏟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배당 분리 가세도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제 증권주들이나 지주사들 대부분 이제 PBR이 거의 0.2배에서 거의 한 1배 이하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PBR이 1배 이하인 종목들이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 실제로 PBR 관련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부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밸류업 정책 뭐 주주하는 정책 뭐 얘기하게 되면서 PBR 낮은 종목들만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하반기 때 이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거기서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 무조건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이게 키 맞추기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이제 종목을 못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섹터 하반기 때 물론 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지금 물론 건설업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올해 초반까지는 사실 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이제 원자재 관련 비용 자체가 계속 꾸준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원가율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7월 될지 8월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금융위원 중에 4명이 일단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추이에 이런 매크로적인 지표나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좀 추가적인 인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업이나 특히나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제로 증권주도 실적이 사실 1분기를 토대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업이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뭐 금융, 지주, 그리고 뭐 자동차도 포함이 되겠고 실적주도 다 해당이 돼서 저희가 잠시 뒤에 좀 하나씩 따로 떼서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벽에 나온 이슈들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볼까요? 자, 미국도 자꾸만 말을 바꾸네요. 법원에서도 미국 항소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일시 복원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관세 시행에 제동이 걸려서 환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시장도 같은 반응을 보였었는데 다시 이렇게 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건 뭐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뒤집히니까 시장의 뉴욕 증시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악재로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장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관세가 완전 무효화되지는 않겠구나. 애초에 이제 어제 여러 뭐 데이터가 나왔고 자료들이 나왔지만은 특히 트럼프 이제 정책에서도 만약에 실제로 연방 정부에서 관세 무효화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항소법원이 이제 제기를 한 거는 물론 무역 적자가 이제 국가에 대한 비상 사태로 인해서 이런 이제 권한 남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애초에 그거죠. 원래부터 이제 무역 적자를 계속 꾸준히 미국이 해오고 있었는데 무슨 갑자기 또 이렇게 뭐 관세를 하는 거는 넌 선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당분간은 일단은 관세가 다시 복원이 되긴 했지만은 추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악관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히 이와 관련해서 항소를 제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방 정부가 무효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른 뭐 SSE 뭐 203조나 다른 방법으로 관세는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7월 초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더 초조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또 독일도 디지털세 또 10% 도입한다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오히려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이거를 빌미로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관세 협상을 할 가능성이 더 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이유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오늘 또 저녁에 또 일본과 또 4차 관세 협상이 또 남아 있는 만큼 이거는 이 EU와 일본의 그 협상이 좀 더 중요하고 물론 조만간 인도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네요. 예. 우리 시장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자, 두 번째 기사 얘기 나누면서 우리 시장 방향성도 잡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모처럼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무려 9개월 만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작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데 베팅을 하는 증권사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이 되니까 좀 분위기가 다른 듯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매니저님? 저는 이제 뭐 9개월 만에 2,700 넘었다고 그러는데 4월 9일 이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2020년 3월 19일 바닥 찍고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무려 1년 3개월 동안 랠리를 했는데 제가 4월 9일 이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관세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4월 7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폭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냥 간단한 반등이 아니고 1년 6개월 이상 갈 수 있는 아주 큰 랠리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동안에도 어제도 제가 이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대선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이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틀, 3일 전부터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이틀 만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무려 2조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방원 얘기했는데 어제 앵커님하고 금건전지 얘기했더니 네. 그죠? 깜짝 놀라시면서 쓸모없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럼 좀 바꾸려고 그래요. 똑같은 업종군인데 네. 지금은 건설이다. 그러니까 지주사 그죠? 네. PBR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주인데 금융주들은 제가 2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미래에셋은 어저께 상한가까지 갔고 금융주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더블 이상 났죠.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종은 대표적으로 제가 2월 달부터 현대건설 추천드려서 벌써 210% 이상 많은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업종 섹터는 지금은 건설이에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되고 네. 특히 이제 방금 우리 그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제동을 걸면서 뭐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잘 풀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악재는 사라졌고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말씀을 여기서 토론을 했는데 엔비디아도 실적이 부정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사라졌죠.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악재들이 거의 소멸되고 있는 상태고 대통령이 누가 됐던지 간에 지금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나 정부 정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랠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신고가라는 종목을 매도하지 말고 계속 홀딩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0년 3월 19일 때도 그랬습니다. 주가 올라올 때 신고가 났다고 매도하고 나면 여러분들 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금년 말까지 3,000포인트를 뚫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데 분명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나는 종목들 절대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뭐 시장의 방향성을 떠나서 조금 섹터별로 옥석을 가려서 저희 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원체 조선과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지 않는 우리 매니저님이셨는데 갑자기 건설에 대한 또 무게 중심을 조금 옮겨가는 듯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건설 금융 지주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 있겠죠. 세 번째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슈인데요. 이로 인해서 밸류업이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정책에 관련한 기대감까지 얽혀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브리핑한 기사에서는 금융, 방산, 건설을 주목하자라고 콕 집어서 말을 했는데요. 지주랑 증권, 뭐 자동차 이런 대표적인 섹터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점검을 할 거니까
방산이나 건설 쪽, 그러니까 실적 상승에 따른 배당 확대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일단 뭐 금융사들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전년도까지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 PF 충당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충당금 자체가 이제 대폭 이제 해소를 되는 국면이 있으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제 굉장히 크게 좀 올라왔죠.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상법 개정안 계속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뭐 특히나 이제 여러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고 증권주들이 계속 꾸준히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은 특히 뭐 거래 대금도 증가하게 될 거고 특히 IB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조달 금리와 관련된 이제 실적에 대한 마진 자체가 큰 폭으로 이제 개선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당 확대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이제 배당서도 이제 분리 가세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배당이 종합 가세를 이제 포함되게 되면 사실 누진세율이 최대가 4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분리 가세로 나눠지게 되면은 종합 가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11%에서 그 14% 정도 수준의 세금밖에 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좀 배당을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섹터가 어디 있냐라고 해봤을 때는 당연히 금리 인하 시점에는 이제 증권사들이 대폭적으로 실적이 크게 올라가게 될 거고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은 어제 소정 경제 전망치가 나왔죠. 0.8%입니다. 내년에 1.6%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적어도 이제 성장 자체가 계속 성장하는 구간에 좀 있게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대선 이후에 이제 추경이 본격적으로 더 부과가 되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성장에 따라서 본격적인 실적이 나와주게 되면은 뭐 배당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배당 나올 것 같네. 그 기대감에 저는 주가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유동성 장세냐라고 물어보긴 그렇긴 하겠지만은 근데 아마 이제 슬슬 2,800 넘어가고 3,000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좀 시장이 더 이끌어가게 될 거고 워낙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외국인이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에 월 하루에 뭐 코스피 지수에 뭐 2,000원, 3,000원 정도 수준은 오기는 하겠지만은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거의 한 1조 이상의 자금이 하루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부장이 빠르게 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걸 시장을 이끌어갈 게 무엇이냐라고 해봤을 때는 뭐 지주나 일단 금융제와 같은 밸류업 정책이 우리가 작년까지는 뭐 일본 국가와 조금 비교를 하긴 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쪽 시장이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결국에 그 밸류업 가운데서 가장 주된 섹터는 금융 쪽이다. 그죠? 금융 안에서 뭐 증권이랑 지주 이렇게 갈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나눠서 섹터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검 섹터 열어주시죠. 자, 지주와 증권 둘 다 일단 상승에 베팅을 하셨어요. 자, 먼저 우리 매니저님. 네. 지금 증권주 앞서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 금융사들은 예대 마진으로 또 큰 비중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에 있어서. 네네. 그렇다면은 이게 별로 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손실이 나야지 그분들이 또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라서 이게 양날의 검이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그냥 마냥 근데, 좋게 봐도 괜찮습니까? 근데 너무 이제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호재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관세 영향 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죠? 뭐 이 증권업을 뭐 하고 있는데 증권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너 관세 내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형 증권사들이 굉장히 매출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부터 계속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대규모로 또는 적극적으로 지금 증시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발행어음하고 IMA라는 게 또 있는데 그게 인가를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가고 있습니다. IMA는 증권사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증권사에서 원래 이제 거래되고 있는 하고 있는 이제 상품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객이 이제 돈을 맡겨놓지 않습니까? 위탁금을 맡기면 그걸 가지고
뭐 채권이라든지 또는 대출을 통해 가지고 론을 일으켜 갖고 그게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원금에 대한 원금 보조는 이제 증권사가 맡아서 하고요. 당연히 이 수익률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수익 변동률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이익을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부터 여러분 넥스트 트레이드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9시부터 3시 30분 오후, 그래서 6시간 반 동안 거래하고 있던 시간이 2배로 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래서 넥스트 트레이드 동안 엄청나게 지금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권업계들이 돈이 많이 벌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손절매해서 거래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1년 반 이상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마음 푸근하게 수익을 많이 내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증권주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증권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2달 전부터 증권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목들 어저께 뭐 대표적으로 미래에셋도 어제 상한가 갔는데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어요. 그 종목들이 다 신고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더 갈 수 있는 룸이 많으니까 관심이 조정 들어올 때만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증권주가 상한가를 터치하는 거는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예. 자,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지주사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메리트 보세요? 그렇죠. 최근에 가장 주목받았던 게 하나 그리고 SK. 사실 자회사들 보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 SK 하이닉스 대부분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따른 뭐 주주 환원 정책들이 아마 전년도보다 이제 올해 뭐 하반기 내년은 더 심하게 조금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겠죠. 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선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얘네도 지주사네. 어제 2차 전지가 약간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굉장히 크게 올랐죠. 지주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이 차이가 결국에는 물론 에코프로가 큰 폭에 오른 건 아니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하나나 SK나 하반기에 우리가 과연 실적으로 굉장히 크게 개선될 섹터가 어디냐, 그럼 그에 따른 지주사가 어디냐, 그걸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증권이랑 지주사 일시적인 게 아니라 조금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sek터 넘어가서 또 바로 점검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밸류업 대표 섹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죠. 자, 먼저 이제 밸류업 얘기 이어서 연장선에서 자동차. 어제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그 상위에 있는 모비스도 흐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자동차는 세 가지 섹터로 세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는 내년부터 자동차 4대 중에 신차가 한 대는 그러니까 25% 이상이 환경 관련된 친환경 차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은 조금 약간 답보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가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늦어졌죠. 근데 관련된 전기차에 관련된 이 반도체 공급난이 풀어졌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차가 너무 좀 늦게 나오니까 이게 약간 그죠? 문제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재고가 많이 줄었어요. 재고가 없다는 거. 그리고 신기술이 많이 늘어나니까 전기차하고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이슈가 부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저께인가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쪽에 나와 있는 부품주들이 매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된 섹터 중에 자동차 중에 이제 호재인데 글로벌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글로벌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전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나 친환경차를 지금 계속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호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약간 내수 경기가 좀 침체돼 있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롱텀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 스테디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수사 관련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그런 업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관세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하 사이클에 맞물려서 자동차 수요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팁을 저희가 얻은 바가 있죠.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궁금한데요, 매니저님. 혹시 자동차, 뭐 지주, 뭐 이런 거 밸류업 안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거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짧게. 기아. 기아요? 예, 예. 우리 저기 과장님은 네. 이 밸류업 안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다 하면은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오히려 이제 물론 최근에 조금 아직은 주가 실적은 부진하지만 건설 쪽을 오히려 좀 매력적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약간은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저희가 밸류업 안에서 조금 주주 환원율이 높고 배당이 높은 섹터 가운데서 좀 최선호 섹터를 여쭤봤는데 답이 좀 갈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 좀 점검이 필요한 섹터 반도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훈풍은 뉴욕 증시에선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은 좀 미지근했어요. 워낙 수급이 그냥 갈 데가 많아서일까요? 어디서 이유를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뭐 수급의 좀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새벽에 델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AI 서버 쪽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좀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얘기를 해왔었고,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젠슨왕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유럽으로 가긴 할 건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대규모 수주들이 너무 많이 꽉 차 있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더 이상 빅테크 쪽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대규모 수주가 있는 곳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 그리고 XAI, 그 테슬라 쪽이죠. 그리고 오라클, 이거는 스타게이트 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둘씩 이제 수주가 이제 더 많은 축이 좀 쌓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시장이 워낙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조금 시장의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대신 디램 가격이 계속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죠. 아마 2분기 실적을 하긴 하면은 더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SK 하이닉스가 1분기는 시장에 8단은 오케이인데 그럼 12단부터는 얼마만큼 마진이 더 커질까? 그러면 HBM4는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물론 최근에 여러 증권사들 하반기 전망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지금 호황기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주가는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하반기 때는 주도 섹터로 좀 반도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생각보다 안 올랐네 의심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본격적으로 매집하는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좀 들어가세요. 믿으세요. 예. 반도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반기는 좀 노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외 원전 주도. 뭐 어떤 분이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반기는 원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지주랑 금융 쪽에 워낙 매기가 급하게 쏠리다 보니까 약간은 어제장에서는 뭐지 싶은 생각이 들긴 했어요. 뭐 우리나라 뭐 신한물 뭐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미국이나 이런 원전이나 글로벌 대세 자체가 원전 쪽의 수요가 더 크다라 좀 보이고 있는데 물론 아마 올해 하반기 때부터 입찰 이슈가 계속 꾸준히 좀 부각되게 될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웨스팅하우스죠. 웨스팅하우스와 본격적으로 이게 유럽 시장을 노크를 하게 될 거고 사우디와 베트남이나 여러 입찰 이슈가 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든 BHI든 원전주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왜 자꾸 제2의 방산이나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부터는 수주를 쌓아가게 될 것이고 2030년부터 그 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주 산업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 자꾸 이게 우리나라 대선 정책 그러면은 애초부터 민주당에서 얘기해왔던 정책의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면 원전은 빠졌어야죠.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와는 연관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글로벌 수요 자체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 때부터 뉴스케 파워가 본격적으로 이제 MOU에 따른 수주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건 수주됐네 또 한 건 수주됐네 그럼 그 수주 잔고 계속 쌓이는 거에 우리가 제2의 뭐 현대로템이나 제2의 이제 하나 에어스페이스처럼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전은 대선을 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내수로 뭐 대형 원전을 짓거나 SMR을 하는 게 아니라 수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도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입니다. 원전도 중요하지만 내 태양광도 챙겨주오. 아, 또 태양광 전문가 네. 마침 계시잖아요. 태양광은 이제 미국에서는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는 뭐 정책적으로도 계속 밀고 갈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도 중국 기업들을 다 몰아냈기 때문에 태양광 업체 중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 이슈가 약간 노이즈가 나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이나 천연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해서도 또 이제 슬슬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 쪽도 굉장히 바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들어올 때 천천히 여러분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도 사실상 원전이랑 마찬가지로 수출에 기대하고 있는 업종이긴 하나 또 수출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답변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은 어떤 한 종목으로 좀 승부를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 그 속마음 종목을 열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롯데 지주 그리고 HK 이노웬. HK 이노엔 오랜만에 나왔네요. 저는 KK 롯데 지주입니다. 롯데 지주. 네. 저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한 달 전부터 지주사를 싹 그냥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것저것 추천하다 보니까 늦긴 했는데 롯데 효성도 그렇고 어제 11% 급등했잖아요, 그죠? 잘 갔어요. 효성 맨날 얘기했더니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아니 추천하려고 했더니 거래량 터지고 그렇게 급등해 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롯데 지주도 지금 보면은 롯데그룹의 지주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롯데 쇼핑부터 해서 롯데에 갖고 있는 뭐 모든 그 자회사들 잘 나가고 있는데 그 회사의 지주사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법인에도 롯데 웰푸드나 롯데 이노베이트 그 광고 회사죠. 지주사의 광고 회사 대응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또 제과 1위 기업이 또 있어요. 그게 라하트인데 거기도 롯데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많이 법인도 나가 있고요. 거기다가 어저께 11%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0.53배밖에 안 돼요. PBR이 지금. 그래서 지주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주사들 여러분 다 사셔야 돼요, 지금.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그 기업들 보면은 PBR이 막 2, 3배 이상 올라와 있는데 얘네들 0.5밖에 안 되니까 지금 앞으로도 2배 이상 올라야 되거든요. 6만 원, 10만 원 가야 정상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사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잘 갈 때 롯데 지주 좀 주춤하길래 아쉬웠는데 다시 한번 공략해 보고요. HK 이노웨는 K캡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뭐 일정 매매 상으로 일단은 뭐 가지고 왔고요. 한 6월 11일쯤에 이제 미국에 있는 경쟁사 이제 보케즈마가 특허 연장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연장이 안 되게 되면은 바이오시밀러가 빠르게 이제 조기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HK노에는 K캡이 물론 이번에 인상 3상이 마무리가 됐고 올해 4분기에 FDA 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분기쯤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럼 26년이죠. 그러면 이게 원래 그 보케즈마가 30년에 이제 특허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6년에 진출을 할 건데 27년부터 판매를 하게 되면은 3년 뒤에 바이오시밀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연장이 되면 3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K캡에 대한 미국에서의 시장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이 지금 전체 역류소 시드엠 제어제 시장에서 한 4조 규모이긴 합니다. 중국이 한 6조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이후에 K캡이 성장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지금이야 뭐 여러 대략 한 49개국의 출시를 준비 중에 있는 좀 상황이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6월 11일 날 특허 연장이 되게 되면은 HK 이노에 대한 좀 단기적인 변동성 좀 긍정적으로 한번 봐줄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얘기하시길래 ABL이나 알테오젠, 리가캠 이런 기업들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HK 이노엔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바탕으로 한 주 마무리 잘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